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고약하고 야만적이고 그리고 짧다. 1540년서부터 1800년까지 영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37세예요. 런던은 30세 미만입니다. 용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강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쌓일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버리냐면 그냥 창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사학과의 임승희입니다. 요즘도 그런가요? 오히려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인터넷 환경도 그렇고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유럽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지 정확히 19세기 말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제국주의 시대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의 동시대이고 이 시기에 유럽이 열강들이죠. 열강들이 미국 포함해서 전 세계 곳곳을 식민지 삼아서 지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힘의 우열이라는 것이 명확해졌고 그러면서 비서구 지역 사람들이 서구 열강들을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해야 되겠다. 일본이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이제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 선진국, 앞선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50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지도 펼쳐놓고 세상에서 가장 선진국은 어디냐라고 하면 중국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인구 면에서 150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는 베이징이었거든요. 그 당시 한 인구가 60만에서 70만 정도였다고 하는데 아마 상위 12도시 중에서 유럽 도시는 하나 정도밖에 없었을 거예요. 파리 정도? 그나마 당시에 6세기 파리 인구가 한 20만 정도밖에는 안 됐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소도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런던 인구 같은 시기에 한 5만 정도밖에는 안 됐고요. 그런데 1900년에 이르게 되면 이 순위가 완전히 역전되죠. 세계 10대 도시 중에서 아시아권 도시는 하나 반대고 나머지 9개 도시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서구의 도시들 그 순위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양이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우리가 따르고 있는 정치 제도, 민주주의 제도, 대의제 민주주의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교육제도 초, 중, 고, 대학 교육이란 것도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거고 아프면 병원 가는데 한의원가 아니야? 이것도 이제 서양식 병원을 가게 되는 거고 옷 입는 방식 한복 입고 안 돌아다니잖아요. 다 서양식 의복. 종교도 서양에서 들어온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고 있고 주거 공간도 요즘 한옥을 고쳐 사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그럼에도 국민의 대다수는 이제 서양식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자연스럽게 이제 서양이 선진국이다. 근데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워낙 우리의 수준이 소득 수준도 그렇고 삶의 수준도 그렇고 의식 수준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다 보니 어느 지점에선가는 그게 이제 역전되는 오히려 이제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고 훨씬 더 한국이 우리보다 선진적인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뽕에 차오르기도 하고 이런 재미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왕족과 귀족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왕이건 귀족이건 농민이건 음식의 차이가 먹는 음식의 차이가 있었느냐 차이가 딱 하나 있었는데 양의 차이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요 차이가 있었고 나그네가 여행을 하면 귀족의 성에서 잘래 아니면 농민의 가옥에서 잘래 그러면 오히려 농민의 가옥에서 자는 게 훨씬 따뜻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큰 차이는 없었는데 열악했던 건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나은데 도시, 특히 런던과 같은 지금은 이제 대도시이지만 사람 못 사는 도시예요. 저 같으면 못 살았을 거예요. 기록만 봐도 큰데 일단 악취 때문에 못 살았을 거고요.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모아서 이제 도시 외곽으로 이동시켜서 그걸 거름으로 활용했던 동아시아의 나라들과는 정말로 천지 차이였고요. 그래서 열악한 공중위생 덕에 유럽의 대도시들은 거의 죽음의 도시? 군데군데 도사리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540년서부터 1800년까지 영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37세예요. 런던은 30세 미만입니다.
런던에 살면 농촌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덜 살아요. 신생아 같은 경우는 5분의 1이 생후 1년을 넘기지 못했다고 하고, 런던은 비율이 더 올라가서 3분의 1 정도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치안도 불안해서 1330년부터 1478년, 그러니까 14세기, 15세기에 영국의 귀족 사망자 중에 4분의 1이 타살이거든요. 14세기에 지금 대학으로 유명한 옥스퍼드가 살인율이 이제 최고인데 10만 명당 100명 정도가 타살. 런던은 10만 명당 50명. 근데 이 수치를 어떻게 비교하면 좋으냐 하면, 오늘날 남아프리카가 10만 명당 65명이 타살이래요. 콜롬비아 10만 명당 50명, 53명인가 뭐 이러니까 그 정도의 치안이 불안한 공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 사람이 이제 토마스 홉스, 리바이어던은 토마스 홉스인데, 뭐라고 하냐면 영국인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고 고약하고 야만적이고 그리고 짧다. 간결하게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살기가 힘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향수는 유명한 이야기가, 이탈리아가 19세기에 통일이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작은 도시국가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뭐 신성 로마 제국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과는 맞대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뭐가 발달하냐면 외교가 발달합니다. 외교관들이 전 유럽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의 궁정에 파견이 되는데,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이탈리아 외교관들이 가장 가기 싫어했던 데가 프랑스래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그 냄새를 어떻게든지 줄여보고자 이제 향수를 썼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하이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오해를 좀 부식시켜야 되는데, 하이힐이 그 길거리에 떠다니던 오물 때문에 발명됐다. 사실 이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굽이 높은 신발은 고대 로마 때부터 있었고요. 중세 유럽인들이 뭘 신고 다니냐면 남악신, 사봇이라고 하는 남악신을 신고 다니는데, 당연히 굽이 굉장히 높거든요. 불편하지만 아무튼 높은 신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이힐의 원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곳이 15세기 이제 터키 지방에서 나온, 지금 투르키예라고 부르는 이 지방에서 나온 초핀이라고 하는 신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낮은 거는 20cm에서부터 굽이 높은 거는 70cm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거죠, 진짜. 공중 부양을 해서 다니는데, 이 정도 신발을 신으면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해서 지팡이를 짚거나 아니면 옆에 하인이 부축해야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신발이었는데, 특수한 직종에 다니는 여성들이 주로 신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유럽에 전파되면서 16세기부터 귀족 남성들까지도 이 굽 높은 구두를 따라서 신기 시작합니다. 이게 초핀하고, 그러니까 남악신을 이제 변형하는데, 변형하는 과정에서 뒷굽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 18세기에 이렇게 되면 이제 가죽으로 만든 신발들이 나오는데, 가죽 신발은 이제 비쌌기 때문에 당연히 귀족의 상징이 되고, 그래서 귀족들이 이제 높은 굽에 구두를 신는다. 근데 도로 상태가 영 엉망이다 보니, 물론 이 굽이 높기 때문에 오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하는 역할을 했겠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이힐이 발명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나온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갈 것도 없이 1951년도에 프랑스에 그 엘르라고 하는 잡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엘르라고 하는 잡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코리아판이 엘르 잡지에서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해요. 프랑스 여성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샤워 거의 안 합니다. 머리 감는 것도 굉장히 적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더 했겠죠. 파리를 예를 들자면, 파리가 면적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서울의 정확하게 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도시인데, 아무래도 수도다 보니까 지방에 비해서 많은 인구가 밀집해서 살죠. 근데 밀집해서 살다 보니 일찍부터 이 위생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18세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부터 우리나라도 뭐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주하는 이주민 물결들이 있었던 것처럼, 프랑스에서도 이제 파리로 농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건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상하수도 문제죠. 깨끗한 물. 이게 문명의 기본 조건인데, 이게 이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악취와 청결하지 못한 도로 상태, 주거 환경,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전염병 등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19세기에 화장실을 갖춘 파리의 이 부르주아, 잘 사는 사람들의 주택이 6.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용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강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쌓일 거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버리냐면 그냥 창밖으로 갖다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길거리에 이제 얘기하면서도 좀 그런데 막 떠다니는 거죠. 비가 오면 진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하수구가 있으면 마트로 빠져나가겠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길거리에서 이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기에 옆에는 마차가 지나다니면서 막 계속 물을 튕겨내죠. 근데 그게 깨끗한 흙탕물이 아니라 이제 대소변이 섞여 있는 그런 물들이 튀어나가게 돼서 당시 기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는 사람은 똥과 물이 떨어지는 지붕을 피하기 위해 그야말로 고개를 해야 한다. 진흙더미, 미끄러운 보도, 기름때가 묻은 마차축과 같이 피해야 할 암초투성이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를 무사히 가로지르는 것은 정말 기적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기록을 남기는데 전 이 기록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마리오 게임 났어요. 뭐가 막 날아다니고 피해야 하는 이 게임 생각나는데 18세기 파리 시민들이 거의 하루에 75만 리터 정도의 오물을 생산했대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갖다 버리면 그게 결국 어디로 흘러가냐면 강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매일 아침에 근데 그 샌드강에서 물장수들이 물을 퍼서 상수로 가정에다 보급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 가장 유행했냐면 콜레라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은 못 살았을 거예요. 한국 사람 유난히 청결하잖아요. 거의 매일 샤워하고 비데도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하고, 둘째치고 일단 상하수도 시설이 이 시기는 완전히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게 가장 치명적이었죠. 19세기 후반입니다. 정확히는 나폴레옹 3세라고 하는 인물이 프랑스를 통치했던 바로 그 시기인데, 나폴레옹 3세가 이제 처음에 이제 대통령 48년 혁명 이후에 대통령에 즉위했다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황제가 되는데, 황제가 되고 나서 몇 가지 아젠다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파리를 문명 세계의 대수도로 전환하겠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데, 이러면서 조르주 유젠 오스만이라고 하는 인물을 발탁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파리 개조 사업을 맡겨요. 개조를 맡기면서 오스만 남작이 개조를 하면서 이제 내건 거는 이제 대로 중심의 도시 계획, 대대적인 파리시 전체를 재개발하는 사업을 착수해요. 그 이전까지는 파리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주거지가 막 자연스럽게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구가 몰려들다 보니까 거주 공간이 부족해서 이제 골목이 점점 작아지는, 좁은 골목을 두고 건물들이 막 쓰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걸 다 헐어버리고 여기에다 이제 대로를 건설하고 그 대로변으로 깨끗한 아파트들을 이제 짓는 이런 방식의 도시 설계가 진행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유젠 벨그랑이라는 인물을 또 등용을 해서 파리 상하수 관리를 이제 맡기게 되는데, 그래서 1852년에서부터 1870년 사이에 파리의 하수관을 거의 4배가량 키우고 동시에 깨끗한 상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관 설치 공사를 실시합니다. 그때부터 아무튼 그 벨그랑이라는 인물은 그래서 당시로서는 가장 과감한 도시 상수 공급 시스템을 개척한 인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또 파리가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오늘날 여행을 가서 보고 있는 그 파리의 모습의 토대가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시 재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달동네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되는데, 재개발하면 철거하죠. 철거하면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쫓겨나잖아요. 철거민이 되는데, 이 철거민들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냐면 파리 외곽으로 와서 이제 삶의 터전을 새로 마련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18구의 몽마르트. 몽마르트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유명한 관광지이지만 이 시기에는 그야말로 달동네였을 거예요. 주거비가 싼 동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고, 이게 다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설명해도 문제가 되는 문제예요. 혁명의 원인이 뭔가는 거의 20세기 후반기에 많은 역사가들이 논쟁을 벌였던 문제이고,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교과서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냥 사회 구조적 모순이 원인인 거죠. 신분제 사회였고, 소수의 신분에게 특권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소수가, 특권을 갖고 있는 소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재산, 토지 재산이죠. 상대적으로 많은 소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능력보다는 내가 어느 신분 태생이냐가 출세의 기준이었고, 여기에 이제 프랑스 왕국의 재정 상태, 재정 악화가 또 혁명의 원인이었고, 여기에는 재정 악화는 루이 16세의 뭐 잘못된 정책
판단 미스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17세기서부터 이제 절대 왕정을 추구했던 프랑스 왕국이 갖고 있던 재정 시스템, 국가 재정 시스템의 이제 근본적인 모순, 이것도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 또는 사상적으로는 계몽사상, 인간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거를 얘기한 계몽사상도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었고, 종교적으로는 왕을 그 전까지는 이제 신이 내린 존재, 신이 점지해준 어떤 존재라고 하고 왕권은 신성하다라고 하는 꼭 가르쳐 왔는데, 교회의 힘이 약화되고 또 계몽사상이 발전하다 보니 왕이 과연 그렇게 신성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확산되는 거죠. 그야말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도 어려워하고 듣다 보면 졸아요. 이해는 해요. 사실 어려운 문제고 워낙 거대한 사건이다 보니까 거대한 사건에 복잡한 원인이 있는 건 당연한데, 그 복잡한 원인을 복잡하게 설명하면 다들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사이에, 이건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지는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뭐냐면 음모론이에요. 복잡한 얘기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단순하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최초의 음모론이 싹 튼 게 바로 또 프랑스 혁명이기도 합니다. 에두아르 누리몽이라고 하는 19세기 프랑스 언론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세기에 무슨 책을 쓰냐면 유대인의 프랑스라고 하는 책을 써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제가 사회 구조적인 모순, 사상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프랑스 재정 시스템의 문제, 이런 걸 다 얘기했는데 다 필요 없고, 누리몽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100년이 지난 지금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다. 그러므로 프랑스 혁명을 계획한 자는 유대인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을 써요. 문제는 이게 먹혀요. 이게 먹혀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글을 보면 댓글 달듯이 이 책이 나오면 저자에게 막 독자들이 편지를 쓰는데, 뭐 속이 후련하다, 머리가 복잡했는데 확 개운해지는 것 같다, 가슴에 얹혀있던 게 쑥 내려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팔아오는데, 이런 음모론도 복잡한 원인을 갖고 있는 이 거대한 사건의 틈바구니에서 나오는, 쉬운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의 니즈에 부합하면서 나타나는, 말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비가 하루 종일 쨍쨍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지하철역 앞에서 우산 파는 분들 있잖아요. 우산 파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비를 내리게 한 것은 누구? 우산 장수다. 이 논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먹혔다라는 거죠, 19세기에. 마리오 앙뚜아네트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브랜드 관리에 실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사치 이야기하고 철부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뭐겠어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 근데 이건 진짜 오해인데, 실제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파리 여성들이 당시 혁명 직전에 거의 2년 동안 기상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냉해가 들어서 흉작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게 부족해지는 상태였고, 빵을 달라고 이제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파리 시민들이 베르사유까지 행진해서 왕궁 안을 습격하거든요. 이 시민들의 분노케 했던 돌아다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빵이 없으면 케이크라고 하는 이 말인데, 사실 정확한 말은 뭐냐면 원어로 Il non pas de pain, de la brioche. 빵이 없다고? 그럼 브리오슈를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번역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브리오슈가 이제 케이크로 번역이 된 건데, 브리오슈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빵집에 가면 이제 팔아요. 일단 계란이 하고 버터, 우유가 많이 들어간 폭신폭신한 부드러운 빵이거든요. 이가 약하신 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이거에 대비되는 빵이 뭐냐면 빵. 그 프랑스인들이 여기서 빵이 없으면 할 때 그 빵은 뭐냐면 바게트가 아니라 시골빵이라고 해서 덩어리로 된 갈색 빵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뜯어 먹거나 잘라 먹는 이 빵인데, 이거는 빵 종류거든요. 브리오슈도 빵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걸 영국에서 이걸 번역하면서 브리오슈를 그냥 케이크로 번역을 해버렸고, 영국이 먹는 거에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잘못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케이크로 알려지게 된 거죠. 사실 이 말은 요즘식으로 하면 그야말로 페이크 뉴스입니다. 원래는 장작 루소의 책 고백록 6권에 나오는 말인데, 루소가 와인을 마시다가 이 빵이 떨어지자, 시골빵이에요. 시골빵이 떨어지자 예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한 지체 높은 공주가 제안했던 임시 방편이 생각났다. 그 사람들이 공주에게 농민들에게 빵이 없다, 먹을 빵이 없다고 말하니 공주가 브리오슈를 먹게 하세요 라고 했다더라. 이 얘기를 책에 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고백록 6권이 언제 나오냐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9살 때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프랑스 혁명과는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가 9살 공주였을 때 한 말이냐, 그것도 명확하진 않고요.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녁 때 빵집에 가서 요즘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흰 밀가루 식빵 말고 호밀빵 있잖아요. 그래서 빵집 주인한테 호밀빵 하나 주세요. 그리고 호밀빵 다 나갔는데 할 수 없지. 그러면 그냥 식빵 주세요. 이거하고도 좀 닮아 있거든요. 빵이 시골 빵이 없어? 그러면 브리오슈? 그러니까 여러 메뉴 중에 하나, 다른 하나.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다르게 프랑스인들에게 해석된 거죠. 또 다른 사건, 왕의 사치 그러면 유명한 게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인데, 사실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문제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주문한 거 아니고, 그 루이 16세의 전 왕이죠. 루이 15세가 마지막 애첩인 뒤바리 부인한테 선물로 주려고 주문한 목걸이에요. 근데 나중에 돈이 없어서 대금을 주문은 해놓고 대금은 치르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걸이 대금을 안 받았으니까 목걸이를 이 보석상이 갖고 있었겠죠. 근데 보석상이 목걸이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금이 부족한 거야. 근데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제 왕비다 보니까 이 왕비를 통해서 출세하려던 주변인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추기경이 있었는데, 이 추기경이 어느 날 사기꾼이 접근해서 왕비가 이 목걸이를 다이아몬드를 좋아하신다.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해 주시면 되게 좋아할 거다 라고 하자, 이 추기경이 오케이, 자기가 그럼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매하겠다. 그래서 계약금을 줬어요. 그리고 그 계약금을 지불하고 사기꾼 친구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거죠. 받고는 잠적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상은 나는 계약금만 받고 다이아몬드를 뺏긴 거고, 이 추기경은 난 분명히 돈을 줬는데 다이아몬드는 어디로 간 거지? 근데 사람들이 이거 결국은 재판까지 벌어져서 마리 앙뚜아네트 무죄로 밝혀지긴 했는데, 그래도 세간의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마리 앙뚜아네트에 있다. 이미 결혼할 당시부터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별로 인기가 없었고, 온갖 루머가 거기에 이제 살이 붙어가면서 왕비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조금씩 갉아 먹은 거죠. 이거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오래된 관계, 오스트리아가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이잖아요. 합스부르크 가문과 프랑스의 부르봉 가문, 발루아 왕과 마찬가지지만 그야말로 2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해왔던 유럽의 두 가문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국민적인 감정이 더 씌워지면서, 안 그래도 안 좋은, 처음에 왕비로 왔을 때부터 요즘 같았으면 이미지 관리하는 전담팀이 꾸려졌어야 해요. 근데 무시한 거지. 그리고 이 이미지, 브랜드라고 하는 게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이 당시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브랜드의 힘, 평판의 힘, 이미지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예리하게 알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인물은 나중에 이제 나폴레옹 같은 인물, 뭐 이런 인물들이었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이제 관리하지 않은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사치의 대명사, 낭비, 허영, 뭐 이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다라고까지들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는 종교가 약해진 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종교가 강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고, 18세기 들어서 유럽에서 기독교의 힘이 약해진 거는 아까 뭐 마녀사냥 때도 얘기했지만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16, 17세기 이제 과학혁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1660년에 영국 학술원 창립 되죠. 그다음에 그리니치의 국립천문대 설립되기도 하고, 후크라는 인물이 뭐 현미경을 통해서 미생물을 관찰하기도 하고, 스프링 시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헨리, 해성으로 유명한 헨리, 그 전까지는 별이 막 떨어지면 이걸 신의 분노라고 했는데, 이거 그거 아니다. 해성은 규칙적인 공전 주기를 갖고 있다. 이거 발견해낸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발명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게 이제 뉴턴이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의 모든 것들이 그 전까지는 신비해 보이고 비밀스러워 보였던 것들이 이제 다 밝혀지는 거예요. 눈이 뜨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몽이라고, 우리는 계몽사상이라고 하는데, 프랑스어로는 루미에르, 영어로는 인라이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밝아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밝아졌다. 밝아진 이 세상에서 들여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게 왜 당연하지? 라고 하는 의심을, 모든 것에 다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프랑스의 18세기 계몽사상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전투적인 의심인데, 모든 것을 정말 의심해보는,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기독교의 여태까지 진리라고 알고 있었던 기본 교리들도 이제 의심해
보는 거죠. 특히 이 과정에서 이제 뉴턴의 설명은 그야말로 근대 이정표라고 할 수 있었는데, 하늘, 천당, 지옥과 같은 생각을 토대 자체를 붕괴시켰던 것 같아요. 세계는 그러니까 수학으로 만약에 별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다, 태양의 움직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을 다 수학적으로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해서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같을까? 시계 같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신이 여기 왜 개입하겠느냐? 그래서 신은 세상을 만든 다음에 어디 먼 데로 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들의 세상이지 종교가 개입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이 한편에서 나타나고, 또 한편에서는 더 공격적이고 급진적인 사람들은 아예 세상에 신은 없다라는 주장, 무신론까지도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명한 시인, 영국 시인 존 더니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렇게 해요. 당시에 이제 과학 혁명이 일어나는 걸 막 보면서, 새로운 철학은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불의 요소는 완전히 꺼지고 태양도 지구도 없어져 버렸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고 통일성은 사라졌다. 이게 이제 16세기 이야기인데, 18세기에 알렉산더 포프라는 사람 또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암흑 속에 묻혀 있었다. 하느님이 이르시길 뉴턴이여 존재하라 하시자 모든 것이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 과학혁명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시적으로 묘사하는 건데, 이렇게 과학의 힘에 의해서 과학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그 비밀을 파악할 수 있게, 더 이상 종교, 과학의 대척점에 서게 된 거예요, 종교가. 그리고 사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왕이라는 존재 자체의 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한 축이 교회였거든요. 신이 있었고, 신이 내린 존재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근데 왕에 대한 반감, 나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왕을 처형하고 공화국이 수립되면서 혁명 당시에 혁명가들이 성직자 기본법 만들고 성직자들 강제로 결혼시키고 교회 재산 몰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도, 그리고 19세기까지 이게 계속 이어지는데, 프랑스에서 이제 철저하게 반기독교 운동이, 탈기독교화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기독교 교회와 카톨릭 교회와 프랑스 왕정이 한 편인 거예요. 한 편으로 묶여버리는 거죠. 왕을 지지한다? 그럼 넌 카톨릭 신자. 이렇게 이러한 이분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뭐 공격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이유로 유럽에서 18세기 이후에 서서히 탈기독교, 유럽 사회는 탈기독교화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가 이렇게 되면, 오늘날 뭐 제가 잘 아는 게 이제 프랑스다 보니까, 프랑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나서 프랑스인들은 딱 2번 교회 간대요. 근데 인구 센서스를 하면 자기 종교가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딱 2번 교회 간다. 언제? 태어나서 세례받을 때. 2번째 장례식. 그 외에는, 그래서 주일에 미사에 이렇게 가보면 진짜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제 뭐 공식적으로는 카톨릭 국가인 것처럼 워낙 성당도 많고 하니까 실제 삶과는 이제 괴리돼, 이런 현재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